우리가 이렇게 모시기 너무 힘든 분이 여기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분께 부탁드려가지고 이분을 제가 다음 기회에 특강으로 꼭 또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 온라인으로 광고 안 합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들은 사람이 너무 감동받은 사람이 성과 낸 사람이 자기 주변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소개해서 이렇게 오픈 강의 이런 거 할 때 와서 들어보고 이제 8주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올해 우리가 나온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사례집입니다. 사례집. 지식 아카데미 공부를 해가지고 20배나 이 불황에도 20배나 성장한 그런 기업가적 사례가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지식 아카데미 수료생 중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만 일단 뽑아가지고 올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매년 책을 발간할 목적을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께는 나눠드렸는데 다음 기수의 안내장들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수료생입니다. 수료생. 그 칼라가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외부의 특강을 해주시는데 이분은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엄청난 성과를 만드신 사례를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 안내장 보여드렸고 이제 수강 신청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성과를 내요. 거의 대부분 옳은 일을 옳게 잘해서 성과를 내는 수강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 숫자가 많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기수에 딱 10명씩만 합니다. 선착순. 해서 만약에 숫자가 5가 되면은 뭐 꼭 빨리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요일 과정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은 뭐 별로 안 바쁘면은 다음에 또 들으셔도 되고 근데 다음 34기에 지금 먼저 듣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이 한 5분 정도는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음 소개 드릴 분은 저도 이분 전공을 얘기 좀 처음 들었어요. 전공이 뭐 박사학위 그 주제가 교육경제학을 전공을 하셨다더라고요. 교육경제학. 우리는 이 지식 아카데미라는 데는 그냥 지식만 내가 뭐 조금 더 많이 아는 거를 하러 간다 이런 과정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러 오는 곳이거든요.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도 지금 피터 드러크가 한 이야기 중에 미래의 산업 중에 최고의 산업이 전망이 확실히 너무너무 전망 있는 산업이 뭐냐면은 성인 교육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성인 교육 시장. 엄청나게 전망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말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부산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모시고 그런 얘기를 잠깐 듣고 또 교수님 얘기 좀 듣고 나면은 다음에 이분 모시고 들을 때 더 우리가 또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성함이랑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에게 이런 어떤 지원해달라는 거, 진지함을 가지고 지원해달라는 부분들이 요구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서에 포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그 내용이 경영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패도 있어요. 실패는 이 모델 차 예뻐요? 예쁩니까? 저는 예쁜데 이거? 예뻐요. 특징입니다. 이 모델은 아주 예쁘고 개발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모델을 개발해요. 포드에서. 이름은 에드셀이라는데, 그런데 수명이 57년도에 태어나서 59년도에 돌아갔어요. 아주 단명하시죠. 단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드셀이라는 모델이 실패하자마자 포드에서 슬로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뭔가 밖에 변화가 지금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정의하고 시장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에 뭔가 변화가 있다 해서 슬로건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조사를 좀 해보자. 조사를 해서 나왔던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 썬더버드 모델입니다. 이 썬더버드 모델은 1955년도에 태어나서 2005년까지 11개 라인업을 구축하고 엄청나게 제품이 인기에 판매가 돼요. 근데 이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기회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미 경전사비 시장은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이때는 단순하게 수입의 구조만 가지고 자동차에 라인업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바로 썬더버드 모델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실패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해요. 뭔가 만약에 제가 오너라 그러면 이 에드셀 모델 실패를 했어. 그럼 뭐 하겠어요? 모닝 분석 보고서. 마케팅 모닝 분석 보고서. 제조, 품질, 이거 할 거고. 다 모여. 회의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나가서 둘러보고 들어가라. 연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경쟁사에 예상치 못했던 성공 실패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위에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실패했대. 우리는 통상 어떻게, 멋있다. 박수.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취급을 해서 혁신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단순하게 분석만 하지 마라. 또 나와요. 밖으로 나가서 조사해라. 한국의 삼성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임원들 모두 프랑크푸르트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 기업의 회장님의 전화가 본사로 이렇게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병상의 후원차 7년차 이제 되네요.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삼성이 아주 혁신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미국, 독일, 그 다음 기타 국가를 쭉 다녀봤을 때 삼성의 제품이 취급받는 것은 어느 한쪽 규칙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본인들의 제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임원들을 다 프랑크푸르트로 모아서 일단 이렇게 내용들이 진행됐는데, 그로부터 나온 게 바로 신경영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받고, 이게 신경영선언이에요. 거기 정말 상징적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불량 제품 하행식이 95년도에 삼성 꿈이 사업장에서 약 15만 대를 실질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이때부터 삼성이 엄청 바뀌어요. 이 신경영 선언을 통한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기업가의 정신이 발휘가 없었다면 저는 감히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외부 사건은 선지한테도 있어요. 똑같이. 작년에 이게 그 한일전이 참 많죠. 그죠? 가위바위보도 뭐 일본아 가위바위보 일본아 지지 마라 그런다면서요. 근데
작년에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부품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로 봐서는 외부 환경이 외부 사건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기회를 찾았냐면 현재는 베트남에도 지금 삼성 LG가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베트남에 가서 돌아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LG에서도 야 일본산 부품을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는 일본산 부품을 아예 안 쓸 거다라는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LG 똑같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무역전.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들다 보니까 또 희한한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먹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대만이 사실은 중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 생산하거든요. 근데 하도 싸우니까 또 대만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오복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로운 기회로 포착이 되죠. 그래서요, 당장 저희가 조치를 단행했어요. 3월달에 바로 베트남 하노이에 영업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대만 법인을 준비를 해서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중국에 있는 상해법인장을 대만 법인장으로 다시 앉히면서 정비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 운영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재밌어요. 베트남에 있는 기성전자 부분들은 저희가 독점으로 공급하게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힘을 못 썼어요, 여기.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BOE라는 회사가 대만으로 진행하는 베트남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LG 삼성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을 많이 잃었었는데 시장을 거의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렇거니라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런 성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움직여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외부 사건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문 지식,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다 이오나이즈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당연히 안 바꾸고요. 요거는 상당한 규모라니까 저희가 상당한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신의 기회를 삼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 자원들을 필요한 곳으로 신속히 빨리 실천하는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예상치 못했던 일에 세 가지를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표를 보시면 성공, 특징,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해 성공을 했을 때 경영자의 태도는 통상 완전히 무시합니다. 부정은 안 돼. 야, 그럴 리 없어. 야, 됐어. 시끄러. 안 돼. 일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이건 사실 거부할 수 없어요. 뭔가 사업에 실패가 있는데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경영자의 태도는 말씀드렸죠. 더 많이 뭔가 분석하는 거예요. 회의, 소집, 분석 보고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더 해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외부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혁신의 기회를 찾아 나서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불일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구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 그대로 들어보시면 뭔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일치하지 않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시장에 대해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안 맞거나 내가 뭔가 세운 가설하고 안 맞거나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불일치 부분들도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치하지 않는 경제적 현실.
일반적으로 시루에 편성한 사업은 되게 번창하거든요. 선제아이테크가 2000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의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따라서 선제도 같이 성장했거든요. 이게 시루에 편성한 사업인데 어느 순간 돈이 안 되는 거야. 아, 갑자기 왜 돈이 안 되지? 옛날에 돈이 잘 됐었는데. 선제도 처음에 창립할 때 조금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거의 물장사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루에 편성하니까 엄청 편한 거야. 돈도 잘 벌고 뭐,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돈이 안 되지 이게? 할 때는 뭔가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브릿지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오랫동안 경쟁 없이 잘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현실 사이의 브릿지는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이 현실과 현실에 대한 가정의 브릿지 부분들인데 우리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또 현실에 대해서 가정을 잘못하게 되면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설이 잘못됐고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왜 적었냐면요. 이 선박이 195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비행기가 나와요. 비행기가 나오니까 선박을 다룬 사람, 선박 쪽에 속한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비행기에 다 뺏기는 거야. 비행기. 하늘 날아야 우리 배로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선박회사가 선택했던 것은 뭘 하냐면 더 빨리 다닐 수 있는 선박을 만들고요. 그 다음 더 조그마한 선박을 만들고 비용을 아끼는데 엄청나게 오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컨테이너 이렇게 바뀐 데는 이게 선박이라는 것이 이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은 세워져 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미 그 시절의 기차는 별도의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것을 별도로 실어 나르고 있었고요. 이 마차에도 별도의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박회사에서 현실과 현실 사이의 가정이 불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점점 힘들어질 거야 라는 가정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바꾸냐면 선박의 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는 작업을 분리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항구의 선박에서 쉬는 시간들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거죠. 들어오면 실어가지고 보내버리고 들어오면 실어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선박 부분들을 극복했는데 이 현실 부분들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결책 부분들은 규모가 작고 간단하고 초점을 맞추고 고도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라 라고 피터 드래프는 조언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가치와 기대. 소비자가 어떤 가치와 기대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하고 실제 사이의 불일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경영자가 지적으로 오만하거나 또는 지적으로 너무 엄숙하거나 그리고 속단이 모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한 기업가는 TV에 대해서 빈곤층이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빈민층 자신이 아니라 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TV는 단순하게 물건이 아니야. 정말 여기서 말하는 빈곤층이라는 농촌 사람들도 이 TV가 물건이 아니라 내가 뭔가 신세계와 접촉하는 어떤 도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농민들이 TV를 실제로 구매해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부쇼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련 사람들은 자동차를 갖기 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택시비가 싸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택시가 편리한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낭만의 대상, 대망의 대상, 힘의 대상, 이런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부쇼크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저희 예를 하나 소개드릴게요. 뭐 어디라고 밝히면 안 되니까 이 현대와 거래했던 회사가 방문되어 있어요. 저희가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삼성에게 나섰는데 아니 이래요. 제품이 불량이 나고 내버리나 리콜을 해요. 아니 제품 사고 내버리 리콜해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때 이 회사 가서 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논리 한계가 똑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제품 기술 최고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현실은 보면 너희 제품 불량 많아서 내버리나 리콜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거래한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엄마는 다 아실 거고 걔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리듬 또는 원래상의 불일치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세서라면 여러분 알겠지만 뭔가 쭉 흘려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이걸 프로세서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프로세서상에 쭉 가다 보면 뭔가 불일치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불일치라는 거는 프로세서라는 거는 구슬 있으니까 설명이 잘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프로세서를 이렇게 만약에 거친다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심히 살펴보면 혁신의 기회는 연결고리가 약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저희 또 납품하는 그 납품업체 사장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판금을 하시는 거거든요. 판금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철판을 집어넣으면 요거 잘라요. 자르면 절곡하고 절곡하면 펀칭하고 이런 것들을 쭉 붓을 거쳐 나오는데 그 사장님 말씀이 이게 대량으로 들어오는 건 돈이 되는데 10가지, 20가지 들어오는 건 돈이 안 돼? 물어봤죠. 왜 돈이 안 돼요? 이거 한 개 뭐 여러 수씩 수량이 많은 거는 금액 한 번만 끝났는데 10가지 들어오면 그때마다 금액 10번 바꿔야 돼. 제가 이 기업가 정신을 딱 공부했기 때문에 딱 또렷이 문제 알아요. 거기가 연결고리 약한 부분들이다. 만약에 대량 물량을 한 번에 흘리는 프로세서를 한 번에 흘리는 만큼 금액을 그만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뭔가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수익은 똑같이 오를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뭔가 1번부터 순서대로 쭉 흘러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들을 찾으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너, 스콧. 코너는 안과 수술,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녹이는. 그러니까 리듬을 아주 잘 타고 안과 의사가 약품, 그 다음 도구, 그 다음 모든 프로세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꼭 한 포인트 가면 리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부분도 있고 스콧은 아니 농약사나 시야 종자상에서 제품을 팔면 이걸 제대로 뿌리세요, 똑바로 뿌리세요, 알맞게 뿌리세요 라고 설명만 하지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농사에 혹시 해보셨어요? 어머니 콩 몇 개 심을까요? 두세 개씩 심어. 2개 심어야 돼, 3개 심어야 돼. 그래서 이 스콧은 정확하게 그 양에 맞게끔 종자나 농약이나 이걸 뿌릴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LG 혁신학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 그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LG 연구소 출신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2시간 만에 상사는 저를 보고 딱 서서 계속 100까지 적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말고도 뭐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LG에서 사실은 백색 가전 쪽에서는 상당히 강세거든요. 오히려 삼성보다 대형하고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 연구소에 있을 때 개발을 했던 모델이 이거예요. LG G50까지 10년 전에 개발한 2년 나오죠.
또 있어요, 스타일. 그것도 그때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혁신이라는 LG에서 체계적으로 혁신학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신제품, 그 다음에 세상을 순도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천 3. 또 프로세스가 나오죠. 프로세스상의 필요성. 그러면 금방 얘기를 이제 바꾸면 그러죠. 뭔가 쭉 프로세스가 흐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단서 조건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지식을 뵙도록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남들이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일을 하기 바라는 방식과 부합해야 된다. 글로들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요, 출판도시에서 운영하는 활판공방 속판방.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뭔가 활자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인쇄물을 펴내려고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를 뽑아서 배치를 해서 찍어냈어요. 근데 요 보시면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메리칸 탈러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동으로 만드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자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서 단순하게 얘를 뽑아가지고 배치하고 서브한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바로 이 자동 십자기의 원리거든요. 신문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 움직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신문을 만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사를 이렇게 취재해 오면 이 사람들이 다 이걸 그죠? 찍어. 근데 그걸 프로세스상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의 변화 부분들도 원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보시는 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 OLED 생산 캐파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때는 아주 바닥이다가 이렇게 중국이 OLED 생산 능력이 올라갈 거야. 일본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전망치거든요. 실제로 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이 2020년이죠? 아직까지는 한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커요. 근데 이 격차는 전망상으로는 21년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OLED 한국 기술자를 연봉의 3배를 주고 중국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기성전자 아시죠? 대부분 LG전자 가족 회사예요. 1차 벤더고 그 다음 후시 일가에 속하는 이 회사인데 73년에 창립을 했고 LCD 백라이트라는 것은 뒤쪽에서 행광수를 밝힌다 라는 그 백라이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78.5%를 LG 매출에 의존을 해요.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LG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LG에 납품하는 회사면 OLED 이렇게 넘어간 다음 LCD는 버린다고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LCD 매출 계속 의존하고 있고 어떠한 조치 사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문상에 이런 내용들이 보도됩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포기한다. OLED를 전환한다. 그러고 나서 절곳 없는 기성전자라고 신문에 나온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 11월 25일 날. 그러면 도대체 이 큰 회사는 연매출이 이조화되는 이 회사는 그동안 뭘 했나? 시장이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뀔 거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LCD. 국가별로 LCD 생산 능력 전망 부분도 오래전에 발표가 됐어요. 이거 보시면 얘가 중국이에요. 이게 2010
아, 50분 됐대요. 요거까지만 하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상치가 중국이 LCD는 한국을 앞선다라고 벌써 전망이 됐어요. 실제로 한국은 18년도에 중국한테 추월 당했어요. 중국.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두 개 회사의 움직임이 참 재밌어요. 이 회사는 벌써 이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중국으로 연구 기능員다 옮겨버려요. 생산시켰어요. 중국 사람들 채용하고 또 중국 엔지니어 육성하고 그 다음 중국 엔지니어에서 원가 부분을 낮춰서 거의 중국을 싹 씁니다. 그런데 다들 이 회사는요 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초에 이 두 회사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바빠서 정신이 없고 여기는 더 큰 1공장, 2공장, 3공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렇게 해서 이 큰 회사가 1,000만 원 때문에 우리하고 막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런 사회 산업 구조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 적용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다음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더 분명한 얘기예요. 이거 피터드루크가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삼성이라고 이런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피터드루크의 경험을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보는 것 같았어요. 중간고사.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삼성의 문제가.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를 내가 잘 치러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올인했었어요. 그래서 경영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아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2021년까지 중국의 디스플레이 어떤 그 패널 자금률을 80%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지금 그렇게 다 빼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터드루크는 원천 5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피터드루크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 쉽고 처리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 부분들은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다. 그 다음에 변화가 불러올 결과들은 가장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그냥 볼까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을 내가 뭔가 하나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상권의 변화,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상권이 지는 지역에 가서 만약에 지금 지는 어떤 그런 업종을 한다면 당연히 일단 매출은 떨어지겠죠. 이런 어떤 내용들도 저희가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통계청에서 노래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정말 잘 안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주변을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제가 해마다 그러지 않고 보는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 부분이거든요. 올해 나온 내용 중에서 보면 책을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이전에는 어떤 그룹 단위로 이렇게 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졌대. 그런데 올해 예상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정말로 세부적으로 마케팅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김남준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천 6번째를 얘기해 볼게요. 인식의 변화와 지각상의 변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컵의 반이 차 있다라는 내용을 물컵의 반밖에 차 있지 않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혁신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설명이 지루하긴 한데 어쨌든 타이밍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공기청정기 부분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청정기 없는 곳이 잘 없어요. 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제에도 2011년도에 공기청정기 개발을 추진했었어요. 선제가. 그러다가 이따 포기했거든요. 왜 포기했냐면 생각해보니까 때가 안 맞았어요. 또 때가 안 맞다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기술 부분들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그 기간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때 공기청정기 사업을 정말 했다 그러면 이오나이저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는 전혀 별개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필름 제조 공장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먼지나는 곳에 마스크 안 쓰고 작업했고요. 그 다음 장갑 없이 맨손으로 작업했고요. 여기 가면요 수십만 볼트 뜨거든요. 정전기가. 옆에 가면 제철소나 이런 데 가면 몸이 따가워요. 따가워서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참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안전해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자동차의 작업 환경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이용해서 설치해요. 폭발이 안 되게 설치를 해야 돼요. 과제가 나는 거. 옛날에는 불길하고 공포인 다 참았거든요. 이제 인식의 변화 때문에 참지 않고 뭔가 바뀐다는 거죠. 거기 항상 기회는 숨어 있는 거예요. 원천 7번째. 이제 원천으로 따지면 마지막 7번째를 피터 드러커는 새로운 지식이다 얘기를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정했다 했나요? 아니죠. 가장 새로운 지식이 뒤에 배치된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새로운 지식이 등장해서 기술로 완성이 되고 시장에 팔릴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레드타임 자체가 25년에서 35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길죠? 그 다음에 토마스 쿠는 대략적으로 30년 걸린다고 얘기해요. 피터 드러커는 몇 년 걸린다 했을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네. 자, 이런 지식들을 축적하고 통합하는 과정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라이팅제가 만든 비행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두 가지를 통합한 거예요. 여기 있는 다이내스 만든 개솔린 엔진하고 그 다음에 수학 지식인 리체이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다른 기술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학적인 기체 역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개솔린 엔진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접목이 되지 않았다면 탄생이 되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 지금은 뭐 노트북 일반화되어 있죠.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은 이것 말고 엄청 많아요. 고대 시대에서 내려왔던 어떤 원리학이라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IBM에서 만든 전문 카드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 필름에 가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완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통합돼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행판 디스플레이 산업, FPD 산업에서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팀을 봤었죠. 지금은 이 화면을 휘고 꺾고 접고 하는 걸로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준비됐다가 새로운 기술을 붙여서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붙여서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휴대폰 접는 거 만들려면 유리가 꼭 돼야 안 돼요? 네, 저것도 물론 얼마 전까지는 안 됐어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는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는 내화성 어떤 필름 위에다가 페트를 입혀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얇은 유리를 실질적으로 커팅을 해서 휘게 만듭니다. 그 기술을 지금 삼성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접목될 때마다 새로운 기술들은, 새로운 제품들은 탄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조합 대명실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집중해야 될 오직 세 가지 주요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항상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이 제품을 사줄 것인가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아이템을 취급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부분들은 피터드루크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위험하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독특한 리듬 주기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 리듬 주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듬 주기를 대표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1910년도에 200개 기업으로 출발해요. 200개 기업. 상상도 못하겠죠? 실질적으로 10년도에 200개 기업을 출발해서 20년 뒤에 20개밖에 안 나요. 그리고 오늘날 60대까지는 4개밖에 안 나요. 지금 워낙 복잡하게 바뀌어서 몇 개인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국의 철도 산업도 1945년, 50년대에 들어서면서 100개가 출발해요. 그러다가 한 50년 이후에 5개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탄생해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어떤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겪는다는 거죠. 어떻게? 정립이라는 것이 반드시 처음에 새로운 지식에 기초한 경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만 결국은 이 정리기를 통해서 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소멸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리기는 언제나 오해한다. 그건 피할 수 없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듀폰하고 얼라이드 케미컬이라는 부분들인데 듀폰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큰 기업이 세계 최초의 조직을 구조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장기 플랜을 세웠대요. 듀폰에서.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개인 정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혁신을 통해서 듀폰이 아직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피터드루크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수용.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주는 사람,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건 알 수 없대요. 내가 아무리 새로운 기술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거는 시장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개념 핵심 부분들을 피터드루크는 원천을 제일 마지막에 대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먹히지 않는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해요. 실제로. 개인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있지. 개인 핵심의 주된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왜 필요한가? 아까는 원천이었죠, 그렇죠? 원천을 핵심의 기회로 삼을 때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살쯤에 편도가 아파가지고 3일 한 번씩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수술합시다. 수술을 할 때 나갔는데 장모님께서 끌고 오늘 이제 침 맞으러 가는 거죠. 그냥 거창인가? 갔어요. 그 침을 막 놓으시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돌팔이 막 머리도 까고 머리가 막 피를 막 나게 막확 찔러요. 이렇게. 목이 아픈데.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평생 편도가 안 아프다라고. 실제로 편도 안 아파요. 그 뒤로. 이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주 기적적인 치유법, 뭐가 비유되는 게 비체계적인 경영 핵심이거든요. 요거는 대표를 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기적적인 치유법이 비유했겠습니다. 그래서 주진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진짜 꼭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조건들까지 상식하지 않는 거죠. 누가 피드들까? 책에서. 얼마나 친절해요. 꼭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을 해라. 그 다음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다시 돌려볼까요? 꼭 해야 될 일들은 목적 지향적으로 하고, 핵심이라는 것은 개념 활동이나 인식 활동이다. 그 다음에 간단해야 되고 초점이 정말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라. 대부분 다 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핵심 이러면 회사 전체를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시장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작게 시작해라. 그 다음에 핵심에 성공하려면 그 목표를 주도권을 잡는데 두어야 한다라고 꼭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 무조건 독창기기라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다각화하지 말고 phân散하지 말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현재를 위해서 핵심해라. 미래에 뭐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아주 필요한 것부터 핵심해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이렇게 피드들 거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천 6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원천 7가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예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덜 지루하시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자분들은 이게 어디서 들었던 말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들었던 말이죠. 게릴라 전략, 총선 전략, 뭐 최정의 부대를 동원하고 충기를 선정하라. 적이 없는 곳을 뭐 이렇게 공격하라.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다룰 때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피드들 거는 기업가의 전략 4가지에서 총선 전략과 게릴라 전략을 혼에서 그대로 쓰는 부분들을 그대로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분야에서 컨셉 전략을 일단 구축하고 고객 창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가적 전략 4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지금부터 총선 전략부터 고객 창조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략에서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요충지를 선점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남북전쟁 당시에 기마뿐의 그 장군이 연전연설하면서 했던 전략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전략은요 영구적인 주도권을 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성공하면 보상이 아주 크다. 대신에 위험이 높고 성공률이 낮고 가장 큰 도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무자비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선제 아이테크가 18년도 1분기 글로벌 마케팅 어떤 공포 부분들을 제가 18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에 1위를 내준 해거든요. 그때 BOE가 1등, LG 2등, 삼성 3등, 중국 다 중국 없이 이렇게 LCD의 시장 재편이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런데 선제에서는 이걸 100% 다 수주를 했어요. 프로젝트 관리는 100%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 수주한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총선 전략 어떻게 요충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먼저 선정을 다 했어요. 그게 사람이든 공장이든 물자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지만 그런 100% 수주라는 부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전략 부분들은 조금 뒤에 아까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선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7가지 원천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죠? 7가지 원천 가운데 하나를 활용하려는 세심하고 그 다음에 의료적인 노력이 필요해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혁신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고 나면 구속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 구속 작업은 현재에 있어서는 지적 재산으로 가지고 효과적으로
적자를 방어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단가 부분을 더 낮춰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성능이나 수명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있고요.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게릴라 전략. 저기압한 곳을 공격하라. 여기에서 저는 정말로 이 책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창조적 모방 전략입니다. 큰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기업에서 이 창조적 모방 전략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마음이 들어요. 순서가요,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까지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 때까지 딱 기다린다. 그 다음에 혁신 추진해요. 짧은 기간에 진실로 고객을 만족시킬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공급한다. 자, 말씀드려볼까요? 아까에서 나온 세계 LCD 산업의 현재 마켓쇼거든요. 창조적 모방 전략이라는 건 선지에서 잘 쓰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창조적 모방 전략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 5월 11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모든 고객사에 일본의 한 기업의 100% 일본산을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세계 유일하게. 근데 지금은 현재에서 이 부분들을 창조적 모방 전략으로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죠? 시장에서 깔렸죠? 아, 이제 돈이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뭐 하면 되는데? 혁신만 하면 돼. 그 이게 뭔데? 고객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기능 두 가지를 딱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싸게 줄게. 간단하죠? 싸게 줄게요. 물론 싸게 줄게 하지만 우리 축을 받고 싸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될 부분들을 선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얼마 받았냐면 1,000만 원 받았어요. 진짜 그래요. 이 제품도 지금은 1,200만 원, 1,3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근데 선제가 딱 나타나면 예상컨대 600만 원까지 떨어져요. 500만 원까지 떨어져 나타났다 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한국 산업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거죠. 그게 저희로서 되게 프라이드가 높아요. 머지않아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라는 부분들은 다른 기업의 힘을 역용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5가지 습관에 대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의 힘을 이렇게 이용해서 내가 시장에 자리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좋으면 그런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 야 우리가 개발하는 거 말고는 전혀 새로운 게 없어 하는 어떤 그런 오만한 습관이 그 오만한 습관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 시장에서 높은 이익만 제공하는 그런 시장만 치아리를 생각하죠.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착각이 있고 수시 맞는 부분만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최대화하려는 습관 부분들을 기업을 따지고 있는데 요거 설명을 이해할 거예요. 일본에서 대표적인 국제유학 경영사인 기엔스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74년도에 설립이 됐고 도쿄 증권, 오사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소입니다. 일부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7,000명, 지금부터 늘었겠죠. 7,0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된 게 꽤 오래됐어요. 이 회사. 이게 이제 대응하는 한국 대표 선수 선재 2000년 5월 22일 날 설립했고요. 2013년도에 부사 상장을 도전했던 게 제일 큰 이력이고 유나이 전문 기업이고 직원 수는 약 150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들이 신뢰를 해요. 사실이든 아니든. 불량이 나서 와봐. 왜 불량이 이렇게 싼가? 야 이 제품 좀 필요한데 개선 좀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단가 좀 낮춰야 되잖아. 우리 거 왜? 고객이 막 짜증을 있는데는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역용해서 아 그래요 필요해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가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바꿀까요? 해.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 무조건 된대.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업가 유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시장에서 독점지 지위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제가 나타나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걸 나서서 이상 노도를 땄어요. 아주 나빠요. 그 다음에 기업가의 유도 전략이 특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세 가지가 뭐냐면 기존의 선두 투자들이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간에 이걸 대응을 거부하거나 똑같아요.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외면하고 대처를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소개한 핵심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독점적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런 기업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틈새시장 부분입니다. 틈새시장은 세 가지 독특한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톨게이트 전략과 전문기술 전략, 전문시장 전략. 말씀만 듣도 알겠죠? 독특한 전략이라고 할 때 톨게이트 전략. 고속도로 들어갈 때 톨게이트 말고 딴 데 들어갈 데 있어요? 없죠? 이런 것처럼 뭔가 산업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산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톨게이트 같은 어떤 그런 전략 부분을 구축한다라는 의미고요. 전문 기술은 말 그대로 전문 기술, 전문 시장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톨게이트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상에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장이 너무 크면 이거는 들어가기 힘들죠. 시장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톨게이트가 저는 출장을 할 때 기장 톨게이트 갔다 하는데 기장 톨게이트 말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장 톨게이트가 다른 톨게이트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장 톨게이트는 오는 사람 다 짓거든요. 이런 어떤 톨게이트 전략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까 언급을 했고 말씀드렸던 오직 불치 상황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변경할 부분들은 독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톨게이트 전략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신공장 건설에 10조, 13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죠. OLED 분들 삼성에서. 그 다음에 이 중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1,500 정도 해요. 설비 한 대가. 그런데 이 제품을 이런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정전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 안 하고 제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제도 다른데 한 구석에 톨게이트를 다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경계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일단 충분히 이 사업에 있어서 독점지 지위는 아니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하고 전문 시장 부분들은 일단은 뭐 말씀 그대로 전문 기술 부분하고 전문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은 전략적으로 구축하라라는 내용들인데 세 가지만 읽어보시면 새로운 산업,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주요 추세, 초기 단계에는 이 확보하기에 세계적으로 조사할 기회가 있대요. 왜냐하면 전문 기술 분야나 전문 시장 분야나 초기에는 시장이 확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은 색다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를 만들 때, OLED를 만들 때 정전기 제거 장치라는 색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다른 기술들 되게 많아요. 채정하거나 뭐 패턴 입히거나 다른 공격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10년, 20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사용 수명이 1000시간 정도 됐던 제품이 지금은 사용 수명이 얼마 되지 않으며 3만 시간 됐어요. 근데 단가는 그때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전문 기술 전략 부분은 전문 시장에 있어서는 완제품에서는 이 전략 전문 기술하고 전문 기술까지 사업 업체가 눈에 띄진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갤럭시, 그다음 LG, 애플폰 딱 봤을 때 이거는 애플폰이지, 이거는 삼성폰이지 이렇게 인식을 하지. 여기 들어가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사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보지만 트위터 볼 때는 저기에 다 이후이라지 다 들어가 있다. 또 선제라고 쓰일 데가 없잖아. 저게 바로 전문 기술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산업, 시장, 주요 추세의 초기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00년도에 IT 산업이 발전할 때 저희가 적용했듯이 색다른 기술을 필요로 해요. 이오나이즈 기술이라고 색다른 기술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에서 손대기에는 너무 작고 중소기업에서 손대기에는 좀 부담되고 아주 그 애매한 어떤 포지션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향상을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거는 모든 기회를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의자에게 좁은 행동 범위를 강요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오나이즈 사업, 그러니까 저희 매출의 그 60% 70% 의존하는 LG 삼성 또는 그다 중국 업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일반 기술화되거든요. 요즘은 전개천연습 만들어요. 이거 품질은 모르지만. 그 다음 마지막에 고객 창조 전략, 가치관과 개성을 바꾸라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피드들을 끄는 모든 전략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고객을 창조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시장과 고객으로 또 돌아갑니다. 시선은. 처음에 원칙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또 고객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효용 창조 전략, 가격 전략, 그 다음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대한 전략, 그 다음 고객이 필요하는 가치 제공 전략,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 결론을 빨리 냈고 아까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대 기업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쭉 해놨어요. 1960년도에는 기업의 수명이 평균 57년이 됐대요. 그 다음 2020년도에는 19년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생사 여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미국은 평균 수명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500대 기업은 15년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입니다. 일본은 100대 기업에서 30년밖에 안 돼요. 한국은 뭐라고 나와 있는 표현은 없지만 공개학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2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터들은 얘기를 해요. 오늘날 거대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25년 안에 충분히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5년과 이 데이터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수명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나 평균 수명보다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피터 드루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 사업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루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제가 뭐라고 했죠? 1차 투자업체 선정까지 남은 기간은 며칠이요? 7일.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빼고 5일간 남았어요. 그런데 이 결과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바꾸냐면, 어때? 보시죠. 계획을 그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삼성에서 지금 현재 투자 판세를 분석해 보니까 80%가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돼야 돼. 12%가 우리 거예요.
이 계산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97%를 우리 걸 다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났을 때 나에게 남은 화살은 한 발밖에 없다. 한 발을 잘 쏴야 이걸 성공시키는데 이 한 발이 빗나가면 우리는 끝났다. 이 생각이었어요. 이 한 발을 쏘는데 이 한 발이 총선 전략이었어요. 총력 전략. 총력 전략은 뭐였습니까? 요 충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제품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최중의 부대를 동원해서 요 충기를 선점하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총력 전략을 펼칩니다. 일단 5일 동안.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저 영업부 모든 인원들이 조직으로 다 이렇게 꾸렸어요. 딱 전담을 해서. 이때 당시에 이 회사는 이미 이제 개인이 대응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작업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좋다 그러면 개인하고 조직하고 붙어보자거든요. 우리는 다시 아직까지 깃발을 꽂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 꽂으러 간다라는 총선 전략으로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발표드리는 것은 제가 월 결산 보고회 때 전 직원한테 이 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따로 편집 없이. 제가 제목 뭐라 뽑았냐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고 부제목을 4월 24일날 발표를 했는데 C프로젝트 35일 기록으로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주를 받았는지 남은 기간 동안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기. 제가 이 위기를 만난 거는 3월 19일날 위기를 만났거든요. 한번 피드트럭크가 가서 한번 둘러보고 들어보라 했으니까 진짜 둘러보고 들어봤더니 이거는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하늘이 노랬어요. 고객이 다음 주에 모든 발주가 경쟁사 제품으로 선정 후 구매로 입안될 건데요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3월 19일 날 제가 딱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절망적이다. 어떻게 극복을 하지? 도전을 해야 돼. 결정도 안 났는데 뭐해서 끝나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고객이 관심을 끌어내는 어떤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할까? 뭘 가장 흥미롭게 생각할까? 이 미끼를 탁 던지면 물 수 있는 게 뭘까? 이것만 고민했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이게 입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걸 덥석 물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15일차에 우리 자리를 이거를 찾기 위함이고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어떤 의지로 개표회사님부터 다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신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동안에 원가 절감을 해서 고객한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을 제안할 수는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아까 요 C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굉장히 금액적으로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어떤 설비사는 마이너스 수주, 손실 보는 금액까지 수주하는 부분들을 다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단가도 처음에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LCD 공정 말고 OLED 공장은 중요한 거는 한 장 생산을 하지 않고 안 하는 거하고 설비가 10분, 1시간 멈추는 거는 천문학적으로 손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양산하고 싶다는 이 사람들 욕구. 그럼 두 가지를 이제 던지는 거죠. 처음에 모델이 많아요. 그 모델 중에서 견적을 한번 줘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견적을. 근데 견적을 줘보세요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런 거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너희들 그게 아니잖아. 쓰다 보면 진짜 고장 안 나는 거 봐라. 그럼 고장 나면 어떡할 건데? 대책 있어? 없는데.
요것도 저기 있어. 야, 개발하는 거 봐봐. 이 제품은 만약에 여기서 불량하지? 그러면 바로 지가 셀프 컨트롤해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이 문제 생긴 거는 너희들이 설비 유지 보수할 때 멘트만 갈아 끼면 돼. 좋지? 오, 좋은데 얼마야? 기다려, 해줄게. 고민하는 거. 이 견적을 얼마나 줘야 될까? 저는 진짜로 이 뿌리채, 이 판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단가를 던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한 모델을 희생을 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딱 이렇게 던지니까 무슨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해요. 야, 진짜 너 이 단가를 줄 거야? 당연하지. 구매 쪽에 더 싸게 안 돼? 그래, 구매도 실적에서 모아놨어. 넣어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성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업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로부터 그동안에 확장하고 새롭게 개발된 모델들을 다 쏩니다. 다 써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은 삼성이나 LG나 모든 그 기업들이 사실은 공유라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소통이나 공유를 강조를 하거든요. 탁 올리면 금방 퍼져요. 그걸 가져가고 그러는 거야. 야, 선재 누구 이렇게 이 제품을 이렇게 싸게 준다고? 오, 그래. 요번에 당신들도 힘들게 사업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잖아. 그 다음에 너 만약에 운영하다가 설비 중단되면 너 책임 어떡할 거야? 그럼 이거 한번 써봐. 괜찮아. 세상에 없는 물건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밟아 나오고 기술 세미나하고 구매팀 만나고 그 다음 프리 담당 만나고 조직이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5일 만에 일단 어떤 그 회의를 한다면요. 삼성에서 이혼하기 사양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처음 다시 볼게요. 이거 잘못된 거. 나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양 검토부터 성능, 단가, 품질 모든 걸 다시 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니까 안전하고 기회가 생겨가지고 50%를 딱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매 쪽에서 한 50% 정도는 당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매팀을 만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나 LG에서 단가를 한번 내리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죠. 이 단가를 내리는데 이렇게 공급하고 나서 문제 없겠어요? 문제 없다고. 충분히 그동안에 원가 절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우리 자리는 삼성과 LG 옆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었고 우리의 삶이었는데 단가 떨어지게 되면 더 나은 기능과 더 좋은 성능으로 다시 좀 단가 높여서 우리는 보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도와줄 거 아니냐. 그건 도와주면 돼요. 그럼 돼.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50%를 확보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온 다음 날 경쟁사에서 글리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저희가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선재가 당신들한테 이런 발전을 오고 이런 기여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쟁사에서 가서 뭘 하냐면 선재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고 나면요 그 사람 단가 올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재무제표 보세요 우리 거. 그 재무제표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손실 나와가지고 우리 안 돼요. 그런 일들이 경쟁사에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구매 담당자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21일차 되는 날 좋은 소식 있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50%에서 70%까지 이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 결론적으로는 전체 물량이 97%를 확보했고 마지막에 제가 4월 22일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담당 부장이 전화 오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 근데 나는 70%입니다. 근데 뭘 하냐면 사고 물량 100% 수준인데요. 그래서 35일 만에 아주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려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쪽으로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피트 들고 공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이게 중간고사 과제였던 거야. 이 공들 봤으니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중간고사 과제 C 프로젝트 사고 물량 12%를 100%로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책에다 써야 있잖아. 한번 해봐. 그게 했던 거. 그래서 기업활동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정리를 했어요. 기업활동 부분들은 피트 드러크를 이렇게 얘기한다. 마케팅과 혁신을 통해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피트 드러크가 기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한번 보자. 내가 영업 선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가, 품질, 이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삼성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앞서 말했던 피트 드러크 얘기로 하면 영업 활동이라는 게 결국 마케팅이다. 물론 영업 활동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 하지만 이게 마케팅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단가와 품질이라는 것은 혁신에 속하는 범주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 게 단가와 품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부분들은 단가하고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상육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선제에서 마지막 항상 쓰는 제가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꼭 띄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도 비범한 성과를 내는 2020년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아마 지식 아카데미에서 곧 현실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사님께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남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 프로젝트에서 참가한 기업이 2차, 3차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기업 분야에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는 공장 돌려도 들어가는 돈, 안 돌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정비 속에서 만약에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수익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혀 제가 죽을 짓을 했겠어요. 내 눈은 안 찌르잖아요. 보고 깜짝 놀랄 만큼만 했던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이거 총선 전략은 위험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걸 감수하시고 화살 한 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삼성에서는 이미지도 나빠졌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단가도 이미 무너져 버렸을 거고 상당히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로 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하고 LG라는 기업이 저희로 봐서는 바둑을 근거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기 힘들어요. 그동안의 영업을 전쟁터로 따지면 상당히 전선이 넓어졌어요. 이 넓은 전선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 쪽에 전선을 둘러보는 사이에 안에 한국이라는 삼성 LG 기업 중에서 삼성이 벌써 멍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근거가 되는 부분들,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근거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바둑에서 혹시 피터 드러커의 이론으로만 내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거둔 것인지 그동안에 일을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합쳐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이 피터 드러커의 역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반 이상은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피트 들고 아버지는 뭐라 생각했지? 이렇게 왜냐하면 경영이 아버지를 하니까 그로도 찾아봐요. 그래서 경영의 실제나 그다음 일의 실장이나 보면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목록을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선재가 20년 됐기 때문에 제품의 단종이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체계적인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대기를 어떤 그런 피터 드래곤이 그 단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이 비어도 다 계산한 다음에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는 폐기해라 공식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식을 모르고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세야 되지만 공식을 알면 쉽잖아요. 제일 답변이 되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우리 강사님이 그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프로젝트의 성공 이꼴 강사님의 활약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안 봐요. 제가 기업가 정신을 처음에 공부하게 된 배경도 우리 회사를 이끌어 오신 대표이사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끌어 왔을까라는 어떤 바둑단의 복기죠. 아, 이때 이렇게 했는데 바둑까지 그냥 피트 들었더니 아, 이거 만대 잘하셨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네. 이렇게 바둑의 복기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 부분들을 자꾸 대입하면서 투영하면서 봐왔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어떤 그 성공적인 사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몫이 더 큰 부분들이지 제 몫은 큰 게 아니거든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랬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움직이는 부분들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분의 큰 역할이 아니면 마지막 한 발이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한 발이 대표이사님이었어요. 물론 기획이나 모든 전략은 제가 구축했지만 한 발을 쏜 거는 대표이사님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이 그 대표님이 네.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게 굉장히 큰가 봐요. 보통 지금 현재 모든 걸 기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표님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신뢰를 하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대표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대표님이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제가 직원들한테 뭐냐면 불평불만하게 되면 야 자식아 너는 막 사장님 손가락 하나를 깎아 못해서 무슨 불평불만을 하는데 나는 적어도 사장님 손가락 하나를 깎을 수 있다. 그 지금 뭐냐면 팔 한 팔 정도로 내가 사장님 움직일 수 있다. 다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장하고 제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학습에 기초한 지식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거는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성장만큼 설득력은 더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비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말이 좀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네. 짧은 사업 기간 속에서 예. 그 아까 97% 아니 예. 그렇게 그 전에는 13%였습니까? 예, 12%였어요. 12%.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피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늘 강사님은 네. 그 아까 본인의 그 설명하실 때에 매년 분야를 바뀌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그 사모님께서는 와 당신은 눈치가 없어 잘못 판단하시고겠죠. 예.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강사님은 네. 그 분야에서 네. 타회사 혹시 네. 그 분야에서 연구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요. 우리 회사는 전기전자 회사고, 제가 관리부로 들어간 것도 당연히 문과니까 관리부로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품질로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CB라고 있어요. PCB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 외에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말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외계어예요, 외계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제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에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품질이나 생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 해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편이게도
얼마 전에 술을 마시다가 이제 연구소에 그 부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연구소에 수석이 있는데 누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누구한테 의논을 해?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의논 안 돼요. 연구소에 있는 그 수장이. 그 정도로 제가 기술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그 사람만 깊이는 없겠지만 전체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어떤 그런 안목들, 그런 통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전담한 적은 없어요. 학습한 적도 없고 오로지 이 회사 우리 저 선지할 대표에서 이런 식으로 경력이 좋습니다. 아이고 아신 편이 없어. 질문 이제 있습니까? 오늘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아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식 아카데미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지식 아카데미 소개를 좀 하고 오늘